1988년 4월 평양 유경정 주영체육관의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강민호는 그날 전국체육대회 남자 중량급 결승전에서 완벽한 한판승을 거두며 관중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심판의 손이 하늘로 치켜 올려지는 순간 당 간부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훈장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1987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북한 유도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유도 인생은 1978년 13살의 나이로 평양제일중학교 체육반에 선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키 185cm, 몸무게 100kg이 넘는 당당한 체격은 코치들의 눈에 금방 띄었고 그는 곧 함경남도 청년체육단 유도부에 특채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훈련 하루 6시간 이상의 매트 위 사투, 그리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체중을 조절하던 가혹한 나날들이었지만 민호에게 유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 당과 수령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1984년 2월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전국 청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국제 무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량급 결승전에서 그는 함경북도의 간판 선수를 배대 뒤치기 한 판으로 제압했고 이 경기를 지켜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은 즉석에서 그를 국가대표 후보로 발탁했습니다. 그해 여름 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평양을 벗어나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 위의 풍경을 보며 그는 자신이 조국의 영광을 짊어진 전사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986년 9월 서울 아시안게임은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세계 랭킹 3위 선수를 업어치기로 꺾은 그는 결승에서 중국의 거구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민호는 마지막 30초를 남기고 허리 후리기로 상대를 매다꽂았습니다. 금메달이 목에 걸리는 순간 북측 응원석에서는 장군님 만세 구호가 터져나왔고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인공기를 어루만졌습니다. 귀국 후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공훈 체육인 칭호와 함께 평양시 중심부의 아파트 한 채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1990년 9월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민호는 극심한 갈비뼈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국내 평가전에서 입은 부상이었지만 당시 팀 닥터는 혁명가는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며 진통제 몇 알만 건네주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민호는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체육지도위원회 책임비서는 그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 이번 대회는 남조선 놈들과의 체제 대결이요. 금메달이 아니면 동무의 미래도 없어. 베이징 공인체육관의 결승 매트에 오른 민호의 상대는 남한의 김태훈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상대의 배대 뒤치기에 넘어가며 부상당한 갈비뼈 부위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민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연장전 1분 상대의 허리 후리기에 또다시 넘어갔고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손이 상대편을 가리켰고 은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민호는 매트 위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처벌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민호는 당 중앙위원회 체육부 조사실로 소환되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의 신문실에서 3명의 조사원은 번갈아가며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왜 남조선 놈에게 졌는가? 혹시 고의로 진 것 아닌가? 적과 내통한 사실이 있는가? 72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이어진 신문 끝에
민호는 혁명적 의지 부족이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그는 평양의 아파트에서 쫓겨나 함경남도 덕천 탄광으로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덕천 탄광의 갱도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을 땅속 600m 깊이에서 석탄을 캐내야 했습니다. 한때 국가 영웅의 손에 쥐어진 것은 곡괭이와 삽이었고 훈장으로 빛나던 가슴에는 석탄 가루가 새카맣게 들러붙었습니다. 배급은 하루 강냉이 2숟가락, 소금에 절인 배추잎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광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당에서 버린 사람들이 오는 곳이요. 살아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소. 탄광에서의 1년은 민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갈비뼈 부상은 치료받지 못한 채 고질병이 되었고 매일 밤 기침과 함께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모욕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땀과 피를 흘렸던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고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체제가 결국 승리자만을 원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밤이면 좁은 막사에 누워 민호는 베이징 대회에서 만났던 남한 선수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패배해도 웃을 수 있었고 코치는 선수를 격려하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진이가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아시안게임 여자부 경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한의 여자. 유도 선수 진이는 민호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새겨졌습니다. 경기 후 선수 식당에서 그녀는 웃으며 다가와 경기 멋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그 짧은 순간의 교류가 민호에게는 금지된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 도쿄 국제대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몰래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진이는 자유로운 남한의 삶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탄광의 어둠 속에서 민호는 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진이의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만나요. 1991년 6월 기적처럼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장성택 당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함경남도를 시찰하던 중 우연히 탄광에서 일하는 민호를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강민호 아닌가? 장성택은 즉시 평양에 전화를 걸어 민호의 복권을 지시했고 한 달 뒤 민호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표팀 보조 코치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나는 이 땅을 떠나겠다. 바르셀로나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하늘, 대동강의 물결,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조국에 대한 미련은 이미 탄광의 어둠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진이를 만나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것. 민호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겠소. 1992년 7월 25일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몬주익 경기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머물고 있던 올림픽 선수촌 3동 2층, 강민호는 창밖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조 코치로서 그의 임무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훈련 보조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감시의 눈을 피해 탈출할 것인가? 올림픽 기간 내내 민호는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선수단장 리명철은 매일 아침 6시에 전체 인원 점호를 실시했고 식사 시간, 훈련 시간,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모두 보고해야 했습니다. 방은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사용했고 민호의 룸메이트는 당 간부 출신의 유도 코치 박성일이었습니다. 박성일은 밤마다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첩에 기록했고
잠을 잘 때도 방문 열쇠를 자신의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탈출 계획을 세웠지만 선수촌을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8월 9일 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유도에서 동메달 2개, 역도에서 은메달 1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귀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수단장 리명철은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평양으로 직행하는 대신 육로로 유럽을 횡단하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육시설을 시찰하라는 당 중앙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기차, 그것도 국경을 여러 번 넘는 긴 여정이라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8월 12일 오후 2시 바르셀로나 산치역에서 북한 선수단 42명은 파리행 국제열차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가방 속에 몰래 숨겨둔 진이의 편지와 서울 올림픽 때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탄광에서 몰래 모아둔 미화 200달러를 꼭 쥐었습니다. 기차는 프랑스 국경을 넘어 파리로 다시 벨기에 브뤼셀을 거쳐 독일로 향했습니다. 3박 4일의 여정 동안 민호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박성일 코치가 문 밖에서 지켰고 기차가 정차할 때마다 선수단장은 전원의 여권을 회수해 자신의 가방에 보관했습니다. 8월 15일 밤 11시 47분 기차는 독일 하노버역을 출발해 베를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칸 상단에 누워 눈을 감은 척하며 박성일 코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성일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고 복도를 순찰하던 선수단 보위원도 막 다른 객차로 넘어가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란하게 뛰었지만 발소리는 최대한 죽여야 했습니다. 객차와 객차 사이의 연결 통로를 지나 그는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창문은 너무 작아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복도로 나와 맨 끝 객차로 향했습니다. 기차의 흔들림과 철로의 덜컹거림 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감춰주었습니다. 마지막 객차의 끝, 비상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손잡이에는 독일어로 비상시에만 사용, 무단 개방 시 처벌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실패하면 죽음, 성공해도 다시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편지에 썼던 마지막 문장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8월 16일 새벽 0시 23분 민호는 손잡이를 힘껏 당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속 120km로 달리는 기차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철로 옆으로는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아래로는 자갈이 깔린 노반이 아찔하게 보였습니다. 뒤에서 복도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냐고. 박성일 코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문틀을 잡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바람이 옷을 찢을 듯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강민호 이 반역자. 박성일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몸이 공중에 뜬 채 회전했고 다음 순간 땅에 부딪히는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어깨가 먼저 자갈밭에 부딪혔고 몸이 구르고
또 구르면서 등과 다리가 돌에 긁혔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왼쪽 어깨는 탈구된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기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졌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철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5분경 민호는 작은 마을의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표지판에는 브라운 슈 바이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독일 북부의 소도시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한 민호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를 할 줄 몰랐고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은 피투성이의 옷이 찢긴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헬펜지 헬펜. 민호는 아는 단어를 짜내어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민호는 응급 치료를 받으며 통역관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를린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한민국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북한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음 날인 8월 17일 민호의 탈북 소식은 독일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북한 올림픽 코치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탈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즉시 민호를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로 규정하고 송환을 요구했지만 독일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호는 브라운 슈바이크 경찰서에서 일주일간 조사를 받은 후 한국 대사관의 보호 아래 본으로 이송되었습니다. 8월 25일 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민호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행을 신청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탄광의 어둠, 매트 위의 배신, 그리고 목숨을 건 도약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9월 3일 민호는 대한항공 특별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푸르렀고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진이야, 이제 당신에게 갑니다. 1992년 9월 4일 오전 10시 35분 대한항공 특별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강민호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색빛 평양의 건물들과는 달리 형형색색의 간판들과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이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민호를 맞이한 것은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3명과 통일부 담당관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수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이 악수를 청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존중과 예의가 담긴 인사였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서울 내곡동의 국가안전기획부 보호시설로 이송된 민호는 그곳에서 한 달간 신원조사와 면담을 거쳤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는 자신의 출생부터 탈북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습니다. 평양제일중학교 체육반 입단 연도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결승전 상대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장성택을 만난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조사관들은 끊임없이 질문했고 민호는 기억을 되살려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나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빨리 적응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 모든 조사가 끝난 민호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일명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밭, 현대식 건물, 그리고 곳곳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환영 문구들. 하나원 교육 담당자 김소연 선생은 민호를 2층 남자 기숙사 205호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힘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기숙사 방은 4인 1실이었고 민호의 룸메이트는 모두 그보다 먼저 입소한 탈북민들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30대 중반의 이성철은 중국을 거쳐 3년 만에 남한에 도착한 경우였고 양강도 해산에서 온 20대 청년 박준혁은 두만강을 헤엄쳐 건넌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4명은 침대에 둘러앉아 각자의 탈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이야기를 하자 이성철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정말 목숨을 건 선택이었네요. 우리는 형님을 진짜 영웅으로 봅니다. 하나원에서의 하루는 오전 8시 기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닦고 충성 맹세를 해야 했지만 이곳에는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제공되었고 밥과 국, 반찬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식당에 들어섰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3가지나 되었고 신선한 과일과 우유, 심지어 시리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공짜입니까? 민호가 배식 담당자에게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여기는 배급표 같은 거 없습니다. 오전 수업은 주로 남한 사회의 기본 제도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시장 경제의 작동 방식, 법과 인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10월 15일 정치학 강사 최현우 교수는 칠판에 자유라는 단어를 크게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당과 수령의 명령에 따라 살았던 그에게 자신의 의지라는 개념은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실용적인 생활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방법, 대중교통 이용법, 휴대전화 사용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방법 등 남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탈북민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10월 22일 교육생들은 하나원 근처의 이마트를 견학했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압도당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진열대, 수백 가지 종류의 라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카트를 밀며 자유롭게 물건을 골랐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배급표 없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민호가 담당 선생에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여기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11월 5일 저녁 하나원에서는 교육생들을 위한 특별 외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안성 시내의 패스트푸드점 방문이었습니다. 민호와 룸메이트 3명 그리고 교육 담당자 김소연 선생은 함께 롯데리아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메뉴판에는 불고기 버거, 새우버거,
치킨버거 등 온갖 종류의 햄버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호가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햄버거요. 빵 사이에 고기 패티와 야채를 넣은 거예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고기와 빵을 왜 한데 섞어 먹는 거요? 김소연 선생이 민호를 위해 불고기 버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트레이에 담긴 햄버거,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를 받아든 민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룸메이트 이성철이 시범을 보이며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먹는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민호는 두 손으로 햄버거를 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빵의 식감, 달콤한 소스와 고소한 고기의 조화, 그리고 아삭한 양상추의 신선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맛이구나. 민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이런 음식이 남한에서는 학생들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탄광에서 강냉이 2숟가락으로 하루를 버텼던 기억, 금메달을 따고도 제대로 된 고기 한 점 먹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소연 선생이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음식은 언제든 드실 수 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11시까지 소등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기숙사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안성 시내의 불빛을 감상했습니다. 편의점의 네온사인,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의 간판,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밤 9시면 모든 불이 꺼지고 거리에 나도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8일 밤 민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 햄버거를 먹었소. 맛있었지만 가슴이 아팠소. 이런 자유가 있는 줄 몰랐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이요. 하나원 교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권 교육이었습니다. 11월 23일 인권 강사 박지혜 변호사는 교육생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읽어주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호는 이 문장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 그는 국가의 도구였고 승리하면 영웅, 패배하면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다는 말입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12월 초 하나원에서는 취업 준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그리고 직업 선택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상담 선생과의 1대1 면담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유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제가 배운 기술을 전수하고 동시에 탈북민들도 유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상담 선생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꿈입니다. 당신은 분명 훌륭한 코치가 될 것입니다. 12월 28일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 날 민호는 수료증을 받으며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영웅이었다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존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민호는 수료증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남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12월 29일 하나원을 수료한 강민호는 서울 관악구의 임시 거처로 이주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원받은 보증금 500만 원으로 구한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6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국가 영웅으로 받았던 평양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민호는 이 작은 공간이 세상 어느 곳보다 소중했습니다. 이곳은 누구의 감시도 명령도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겨울 찬바람과 함께 자유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입국 3개월 만인 1993년 1월 5일 민호는 국가정보원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호 선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진애 선수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진이 탄광의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그 이름,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스센터 1층 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993년 1월 6일 오후 1시 30분 민호는 프레스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분이나 일찍 온 것입니다. 그는 건물 앞을 서성이며 손바닥에 땀을 닦았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1988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의 미소, 1989년 도쿄 국제대회에서 몰래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만나요라고 썼던 마지막 편지의 문장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5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진이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기차에서 뛰어내렸다면서요? 정말 무모한 짓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소. 당신의 편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탄광에서 죽었을 것이요. 진이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몇 통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1989년 도쿄 대회에서 몰래 건넸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으며 매일 기도했어요. 당신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기적 같아요. 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8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 몰래 찍었던 두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탄광과 탈출의 여정을 거치며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민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진이 나를 살렸소. 당신이 나의 희망이었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을지로 거리를 걸으며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이는 민호의 탈북 소식을 듣고 가족들에게 그를 만나겠다고 선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북한 사람과 결혼하다니 미쳤니? 우리 집안의 수치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진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언니와 오빠도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며 유도 코치로 일하면서 민호와의 재회만을 기다렸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민호는 용기를 내어 진이에게 청혼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남산타워였습니다. 겨울 저녁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민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소. 북한에서의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소.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은 진실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 중 일부를 모아 산 은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1993년 3월 20일 토요일 서울 종로구의 작은 교회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이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하나원 동기 몇 명, 국가정보원 담당자, 그리고 민호의 유도 동료들 10여 명이 전부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진이와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민호가 단상에 나란히 섰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체제를 넘고 모든 장애를 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축복합니다. 민호가 진이에게 입맞추는 순간 작은 교회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신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사랑의 불시착은 우리요. 신혼집은 관악구의 그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진이는 민호를 위해 북한식 된장찌개를 끓였고 민호는 서툰 솜씨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좁은 방바닥에 앉아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유도 도장을 열고 싶소. 탈북민 아이들에게도 유도를 가르치고 남한 아이들과 함께 훈련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소. 민호의 말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함께 가르칠게요. 우리 아이들도 유도를 배우게 하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1994년 11월 첫째 아들 강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서의 출산이었습니다. 민호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고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민호는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벅참을 느꼈습니다. 준서야, 아빠는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단다. 너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고 살 거란다. 아빠가 지켜줄게. 진이는 병상에 누워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1997년 8월 둘째 아들 강준혁이 태어났고 2000년 3월에는 막내 강준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민호는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주말이면 민호는 세 아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가 유도의 기본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자, 준서야, 배대 뒤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민호가 시범을 보이면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며 따라했습니다. 진이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당신 DNA를 물려받았나 봐요. 벌써부터 유도의 소질이 보여요.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2002년 민호는 탈북 브로커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오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지만 그는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절망에 빠졌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진이와 다투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는 민호를 보며 당시 8살이던 첫째 준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준서의 말에 민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아빠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제 다시 일어설게. 진이도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는 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함께 이겨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술을 끊고 다시 유도 코치로서의 삶에 전념했습니다. 세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식으로 유도를 시작했고 특히 둘째 준혁은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2015년 둘째 준혁이 대한민국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호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자신이 북한 국가대표였던 것처럼 이제 아들이 남한 국가대표가 된 것입니다. 준혁의 첫 국제대회 출전일 민호와 진이는 경기장에서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준혁이 한판승을 거두고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경기 후 준혁이 다가와 금메달을 아버지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 것이에요. 아빠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2023년 어느 봄날 강민호 가족은 서울 강동구의 자그마한 아파트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29살이 된 준서는 유도 사범으로, 26살 준혁은 현역 국가대표로, 23 준우는 대학 유도부 주장으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빠의 자랑이다. 아빠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고 엄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빠를 선택했다. 그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고 이 행복한 가정이다. 진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에 불시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죠. 가족 5명은 손을 맞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유와 사랑으로 가득한 이 가정이야말로 민호가 목숨 걸고 찾아온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2005년 봄 강민호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유도 도장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민호 유도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30평 남짓한 공간에는 파란색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탈북 브로커 사기 사건으로 잃었던 3천만 원을 다시 모으기 위해 민호와 진이는 5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진이는 낮에는 구청 체육센터에서 유도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탄광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육체 노동은 견딜만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도장을 열고 아이들에게 유도를 가르치자는 부부의 약속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도장 개관 첫날, 민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장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매트를 닦고 거울을 닦고 유도복을 정리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978년 평양에서 처음 유도복을 입었던 13살 소년이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남한 땅에서 자신의 도장을 연 것입니다. 오전 9시 첫 수강생 5명이 부모님 손을 잡고 도장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민호 관장입니다. 유도는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무술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장 운영 초기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고 도장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도장을 열어 조기 수업을 진행했고
밤 10시까지 성인반을 가르쳤습니다. 주말에는 무료 유도 교실을 열어 형편이 어려운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유도를 가르쳤습니다. 2006년 6월 하나원 출신의 탈북 청소년 김철수가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16살의 철수는 중국을 거쳐 남한에 온 지 1년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관장님, 저도 유도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철수의 말에 민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선생님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냥 와서 배워라. 철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노란띠를 땄고 1년 만에 파란띠까지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철수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유도 하나만 믿고 달려왔던 그 시절, 유도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철수에게도 유도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2008년 철수는 서울시 청소년 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민호는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철수야. 너는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유도 선수다. 철수는 스승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2010년 민호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도장 건물주가 재개발을 이유로 건물을 매각했고 민호는 도장을 닫아야 했습니다. 5년간 정성껏 키워온 도장을 80명의 수강생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민호는 수강생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부족함으로 도장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운 유도 정신은 평생 함께할 것입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은 박수로 답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부모가 다가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우리 아이가 관장님 덕분에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장을 닫은 후 민호는 다시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체육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지만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저녁이면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강하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아이들이 있잖아요. 준혁이가 국가대표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2012년 7월 둘째 준혁이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20살의 나이에 올림픽 후보까지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민호는 준혁의 훈련을 보러 태릉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땀을 흘리며 매트 위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부자는 선수촌 카페테리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빠가 북한에서 이룬 업적을 저는 남한에서 이루고 싶어요. 준혁의 말에 민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단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2015년 민호는 탈북민 출신 언론인 박상철을 만났습니다. 박상철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기자로 일하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장님,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박상철의 질문에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경남도에 계십니다. 탈북 이후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후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열악한 곳으로 추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유를 선택한 대가를 남은 가족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철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관장님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겠습니다. 혹시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소식을 아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2016년 2월 박상철 기자의 인터뷰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북한 유도 영웅에서 탈북민이 된 강민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30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민호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광의 순간들, 탄광으로의 추락,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남한에서의 재기와 가족의 사랑. 마지막으로 민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아, 내가 살아있다. 남한에서 잘 살고 있다. 세 아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랐다.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랑한다. 방송 이후 민호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 인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함경남도 출신의 탈북민도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관장님, 저는 2010년에 탈북한 사람입니다. 덕천 지역에 살았는데 관장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머님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살아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2018년 민호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아 탈북 청소년 유도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센터에서 탈북 청소년 20여 명에게 무료로 유도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배고픔과 억압 속에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유도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유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유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민호의 유도 교실도 중단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민호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과의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집 거실에서 노트북 카메라 앞에 서서 유도 동작을 가르치는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화면 너머의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관장님, 언제쯤 다시 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자. 선생님이 기다릴게. 2022년 민호는 6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10월 어느 날 민호는 진이와 함께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소. 참 먼 길을 왔소. 진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정말 잘 견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갈 거예요. 2023년 12월 둘째 준혁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90kg급 결승전이었습니다.
민호와 진희 그리고 첫째 준서와 막내 준우는 경기장에서 준혁을 응원했습니다. 준혁이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잘했다, 준혁아. 시상대에 오른 준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관중석의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빠의 꿈을 이뤄주었구나. 아빠가 북한에서 이루지 못한 올림픽의 꿈을 내가 이어가고 있구나. 경기가 끝난 후 준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제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는 북한에서 국가대표였지만 체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왔고 저희 삼형제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DNA와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TV로 지켜본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진희가 옆에서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자랑스럽죠? 당신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어요. 2024년 초 민호는 북한 인권정보센터를 통해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소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브로커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확실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민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아니든 그 진실을 알고 싶소. 그래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소. 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함께 찾아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도 민호는 매주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유도인의 길을 걷고 있고 준혁은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꿈은 단순합니다. 아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의 묘소라도 찾아가는 것. 나는 두 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이요.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새 생명을 얻었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땅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요. 민호는 오늘도 유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